오늘은 흥부전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흥부전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흥부전과 관련된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만한 배경 지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로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판소리. 이 판소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좀 예전에 사극을 봤던 것들 이런 장면이 있다면 그걸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떤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거나 뭔가를 막 떠들고 얘기하듯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얼쑤 하면서 막 추임새를 넣어주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북 같은 걸 치면서 막 얼쑤하고 공연을 하죠. 막 이렇게 치고 이랬을 때 메인 공연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소리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을 고수, 북을 치고 장단에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연행하는 장르로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노래, 즉 판소리에선 창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막 노래하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양식을 가진 말이 막 떠들듯이 하는데 그런 걸 안일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부한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인 사설과 그러면서도 얼쑤 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는 선생님 지금 막 팔을 흔들고 있는데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걸 너름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리꾼이 하는 거에는 창과 안일이 것 같은 사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팔을 얼쑤덜쑤 막 전체적인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너름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판소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판소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장마당 같은 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장이 있다면 거기 이렇게 막 마당을 크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소리꾼이랑 막 고수가 공연을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는 야 재밌다 뭐 멋지다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뭐 소리꾼이 연창을 하고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디 책에 제대로 적혀져 있어서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또는 외웠던 그 내용, 누군가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구성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전되다가 19세기 말경에 문학적 내용으로 더 세련돼집니다.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살이 붙고 내용은 다듬어지고 하면서 세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서민과 지식인층 모두의 문화를 아우르게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죠. 지식인층이라고 했지만 이 지식인층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양반층 정도 아니면 사실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뭐 중인이라든지 양반까지는 못 갔지만 많이 배운 그런 신분들까지 이제 아우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이 사회에 조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문화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이 판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서민층과 지식인층의 문화를 모두 아우른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있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 TV와 비슷한 기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 같은 데서 공연이 열리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재밌어 빵빵 터져 막 이러고 있을 때 지나가던 뭐 지식인층들 뭐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뭐 하면서 품위 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보고 싶었던 면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판소리가 서민들이 주로 향유했던 그런 갈래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뭐 지식인층들 뭐 양반들 이들도 여기에 모두 다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 이 소리꾼이 공연을 했을 때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극에서도 보면 이런 공연을 하면 조그만 뭐 꼬마아이가 이렇게 동양바구니 비슷한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넣어주는 동전을 받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꾼도 무료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공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반들이 더 지갑을 많이 열어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리꾼들이 노래하는 그 내용 속에 지식인들 또는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담기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의 어떤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면서도 지식인층들, 양반층들의 어떤 흥미라든지 관심사도 담게 되다 보니까 이 판소리 자체에는 이 서로 다른 계층들의 문화가 모두 자연스럽게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판소리의 발생 당시에는 한 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는 않았대요. 다 외워서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도 않았겠죠. 너무 길면.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라고 하여 뭐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 배비장 타령, 병광색 타령, 장기 타령, 원고집 타령, 무수기 타령, 강릉 매화 타령, 가짜 신선 타령 등 그 수가 많았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못 들어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 소재와 소리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다 인기가 있던 건 아니고 그렇게 길어지는 와중에 정말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생존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지식인층 또는 양반층들이 좋아하는 충, 효, 의리, 정절, 과 같은 조선시대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식인층, 양반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맥락이 더 많다 보니까 생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5마당으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 예술로 삶의 희노애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왜냐하면 소리꾼이 앞에서 막 얘기를 하거나 사설을 펼쳐가요. 근데 혼자만 하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우리도 앞에서 선생님이 혼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열심히 듣고 싶어도 정신줄이 살짝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그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 질문을 던지거나 뭐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런다든지 서민들도 그 등장인물 나쁘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맞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흥미가 더 생기고 내용의 어떤 재밌는 요소들이 유지가 되면서 소리꾼도 더 사람들에게 더 흥미를 끌게 되는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중의 참여가 유발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장면에서 연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판소리 5마당은 지금 모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보호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어서 보면 이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 층의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라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주로 서민들의 어떤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관심, 공감대 이런 걸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관심 있는 드라마도 가끔은 뭐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을지언정 그 안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만한 뭐 사랑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취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개인의 어떤 성취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것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거나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삶, 누구냐면
피지배층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아무래도 삶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이든 아니면 그 외의 것이든 상당히 높은 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거나 지금의 현실을 개선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될 텐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서 판소리를 통해서 지배층과 피지배 층이 서로 생각을 조절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어떤 문화를 다 반영했다는 건 알겠어. 왜냐하면 이들이 모두 판소리를 향유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합했다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자면 대부분 이제 피지배층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지배층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소리라고 보기에는 좀 성격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봉산탈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말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양반들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을 보고 있는 평민들이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우리 동네에 있는 양반들이 저렇다니까. 또는 우리 동네에 있던 양반들 때문에 내가 수탈을 당하거나 혹은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정말 화가 났었어.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언젠간 팍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터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든 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조금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게 지배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그 피지배층들이 나로 인해서 지배층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불만을 쌓아두지 않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불만을 풀어줄 만큼 그렇다고 그들에게 막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피지배층들이 품고 있었을 불만의 크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런 판소리예요. 판소리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그 지배층들을 약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벌을 받고 응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하게 잘 살았던 피지배층들이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현실을 극복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 또는 그래서 위안을 받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지배층들이 온팡지게 깨지는 모습을 통해 막 깔깔깔거리면서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그 약간의 부정적인 정서가 완화되는 면이 있죠. 그러면 막 쌓였던 게 완전히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지만요. 정서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게 되면서 그 지배층으로 향하는 어떤 칼날이나 분노의 어떤 씨앗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면을 조절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양반들이 내버려 둔 것도 있죠. 안 그러면 양반의 이런 뭐 평민들이 아니면 하층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난한단 말이야. 몹쓸 것들 하면서 막 잡아들여. 뭐 공연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뭐 잡아서 감옥에 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다 허용해주고 양반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즐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뭐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의리도 이 소리꾼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또 막 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훈적이고 재미도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재밌게 잘 보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피지배층들의 입장에서는 지배층들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도 있어요. 지배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충, 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바람직한 가치구나. 의리를 알고 정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인가 봐. 그걸 잘 지키니까 보상을 받네. 이렇게 되면서 지배층들이 뭔가 수호하려고 했던 어떤 이상을 이 피지배층들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층인 피지배층과 지배층이 서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또는 서로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갈등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통합의 그런 과정을 또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소리를 사람들이 이 당시에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진짜 재밌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 보지 않으면 장면을 놓쳐버려. 내가 저 장에서 누군가가 흥보 가리 공연한다고 해갖고 막 진짜 열심히 뛰어갔는데 이미 절반 이상 진행이 됐어. 막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같은 것을 막 진짜 넷플릭스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막 몰아치기 하면서 막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면 막 감동하고 너무 주인공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주인공과 관련된 막 짤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리뷰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한 번 더 정주행하기도 하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막 감동의 포인트를 느끼고 또는 그것을 소설화해서 이미 드라마로 나온 걸 소설로 만들어진 걸 사서 구입해갖고 막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받았던 감동을 또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판소리로 공연됐던 걸 또 보고 싶고 내가 그 시간 안에 보지 못하는 걸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은 그때 못 봤던 걸 소설을 통해서 보고 싶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옮겨 적어서 만들어낸 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소리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정착된 소설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판소리로 불리던 게 정착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개 방식이나 지향하는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설 자체, 판소리 자체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판소리로 불리지 않았어도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지닌 그런 입춘풍전 같은 것을 판소리계 소설에 포함하기도 한대요. 또는 이미 소설로 만들어진 뒤에 인기가 생긴 것을 막 공연으로 만드는 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 성립 과정 자체는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판소리계 소설이 된 흐름으로 이해하면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판소리계 소설이 우리 소설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 형식이 율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평등을 향한 서민의 욕구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욕구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대요. 즉 두 가지죠. 판소리계 소설이 우리 소설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첫 번째는 산문으로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운문처럼 율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꾼이 판소리 전체를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 전체 내용을. 그럼 그냥 외워서 전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긴 내용을 통째로 외워서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이를 노래로 만들어진 걸 부르다 보면 그건 좀 더 쉽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율격이 있는 언어로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판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옮겨진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율문이 존재한다. 그래서 판소리 소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술상의 특징으로 사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면도 있고요. 서민들이 굉장히 깊이 즐기면서 향유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데 서민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 관리들이라든지 양반들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곤 했대요. 그래서 이런 지향의 경우는 근대성과 관련이 되고 있어서 우리 소설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근대로 가게 되면은 서민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당연한데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 판소리계 소설에서 비로소 등장하게 된 거니까 근대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 초기에는 주로 서민들의 대상으로 많이 이제 향유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부족함, 즉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결핍의 충족, 이것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대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지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에 내가 뭐 선하게 잘 살아서 보상받아서 뭐 넉넉해진다든지, 신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억울했다면 내가 효를 잘 행하거나 뭐 지조나 절개 잘 지켰더니 신분이 상승했다든지 하면서 충족의 과정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후기로 가게 되면서는 중인은 신분은 양반이 아니지만 많이 배운 지식인층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양반들까지 판소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판소리 작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중인이나 양반들의 기호에도 맞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내용도 추가가 되면서 작품이 지향하는 바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인이나 양반층의 향락이라든지 위선적 세태도 보여주면서, 즉 서민이 바라봤을 때 중인이나 양반층이 갖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양반층이 또 좋아하는 내용을 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갑을 좀 더 잘 열어주거든. 그러니까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맞는 이야기들도 많이 판소리에 집어넣었고, 그것이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이 되면서 서민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양반도 같이 향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반층이 지향하는 효 또는 유교적 질서, 이런 중세적 이념도 소설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서민들이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도 제기하고 서민의 욕구, 평등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근대성을 보여준다고 했으면서 근대 이전 시대가 해당이 되는 중세적 이념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양면적인 성격. 근대성은 평민 또는 서민들로부터 나온다면, 중세적 그런 면은 양반들이라든지 중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제의식도 또는 지향하는 바도 두 가지 갈래로 두 계층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서민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가부장 질서에 대한 공격과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추구하는 내용, 당시의 모순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 등, 이거 모두 다 이런 것들은 다 서민들에게 맞는 내용이죠. 이런 것처럼 근대적 관점에서 현실을 잘 보여주기도 했다. 계속 이 두 가지 관점이 잘 드러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요. 이렇듯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의 지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기록 문학으로 바뀌면서 작가들의 다양한 의식을 반영한 그런 이본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본이라고 하는 건 판소리계 소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말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 판소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까 그림을 다시 소환해 보자면 소리꾼이 있어요. 소리꾼이 어떤 곳에 가서 막 흥보가를 열창하면서 불렀어. 근데 막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싶겠죠. 저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어떤 아이템 획기적인 걸 발견하거나 뭐 나름대로 생각해내서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딴 사람들도 우후죽순 다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소리꾼들이 나와서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에 가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암기하고 있는 수준, 기억해서 전달하는 수준의 그런 차이도 생길 거고요. 청중들의 어떤 성향, 이 차이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흥보가를 열창한다고 할 때 우리 전래동화 흥부노이부 그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인 골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착한 흥부와 나쁜 노이부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흥부는 복을 받고 노이부는 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골격은 비슷하지만 그들이 탔던 박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말발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박을 타면서 나온 얘기를 막 펼쳐냈는데 분위기 안 좋아. 거기서는 이거 좀 안 좋아하는 지역인가 봐. 내가 지금 말하면서 나왔던 뭐 그 내용들을. 그럼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얘기 안 하고 그 내용을 축소시키고 뭐 하나 뭐 얘기했는데 막 빵빵 터져. 그럼 나도 신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막 살에 붙이겠죠. 그러다 보면 소리꾼 A, 소리꾼 B, 소리꾼 C, 소리꾼 뭐 D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천차만별 미묘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본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틀은 다르지 않지만 미묘하게 세세한 부분들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본 중에서 가장 많은 이본을 만들어낸 게 춘향가 또는 연려춘향 뭐 수절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춘향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전도 무슨 본에서 이본이 진짜 많아요. 이게 연애소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소리꾼들이 막 가서 전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본들이 입에서 입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또 정착시켜서 필사하고 손으로 옮겨서 판소리계 소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춘향전은 이본이 진짜 많은데요. 이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두 남녀, 춘향이와 몽룡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두 남녀의 결합을 통해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신분 철폐를 보여주면서 우리 춘향이 신분이 뭔지 알죠? 기생이잖아요. 근데 기생인데 나중엔 지조와 절개를 굉장히 엄청나게 잘 지켰다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여인으로서는 당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렬 부인에 봉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신분 철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신분이 보통의 여자보다도 더 약간 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가치관 중에 하나인 지조와 절개를 잘 지켰더니 높은 신분으로 올라설 수 있더라. 라는 걸 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반들이 보기에 뭐야 어떻게 기생이 정렬 부인이야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희번떡하면서 신분의 어떤 제도를 흔들겠다는 속셈이야 하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양반들이 수호했던 가치, 유교 윤리, 그 중에서도 여인의 정절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춘향이는 막 변사또가 막 온갖 고문을 해도 막 일부 종사하겠다고 남편 한 명만 모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막 얘기해요. 얼굴은 그렇게 아리따고 뛰어난 여성이 끝까지 자기의 난군만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 곤장을 그렇게 쳐대도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양반들이 볼 때는 옳다 막 그러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합이 맞아요. 평민들이 바라던 어떤 이상과 신분이 상승되고자 하는 것, 그 양반들이 바라던 유교 질서의 수호,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모두 다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절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것의 어느 쪽을 보다 강조하는가에 따라 신분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짜릿짜릿함, 이걸 좀 더 강조할 수도 있고요. 서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거고 절개를 지키는 가운데 여인의 어떤 좀 굉장한 뭐 꼿꼿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이 어떤 이본에서는 이 부분이 더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죠. 그건 양반의 목소리나 양반의 기호에 더 잘 부합하는 그런 소설이었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본이 제작이 되다가 대체로는 후대로 갈수록 춘향의 열녀화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방향이 많이 쓰여지게 됐대요. 왜냐면 전승 매체가 말에서 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서민들도 읽기는 했지만 향유층 자체가 양반들이나 지식인층으로 좀 더 많이 확대되면서 그들이 진짜 많이 읽었겠죠. 그럼 필사를 해서 이 소설을 막 손으로 옮겨서 쓰는 사람들은 이걸 팔 텐데 팔았을 때 더 돈이 되는 독자층을 생각하고 내용을 조금씩 변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런 절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글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내용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춘향을 그 열절, 절개 이런 덕목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기생 주제에 정렬 부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려면 그 신분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적합하게
이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강도도 크게 보이게 해야 돼. 그러면 춘향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좀 시련의 크기도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춘향이가 나중에 정렬 부인이 될 사람인데 기생으로서의 면모가 너무 강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춘향의 요염한 자태를 막 형상화한다든지 좀 야하게 목욕 장면을 막 보여줬던 걸 삭제를 시키고 사랑에 겨워서 막 굉장히 너무 인간다운 모습이기는 한데 막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많이 없애게 되는 방향으로 글이 변화되기도 한대요. 흥미롭죠?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이 다양한 향유층의 욕구를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지향하는 바와 양반들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담기게 되면서 작품이 보여주는 주제의식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춘향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흥부전도 마찬가지고요. 판소리계 소설들이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고 해서 주제의 이원화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주고 흥부전은 그러면 주제의 이원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는 꼼꼼히 읽으라고 준 자료는 아니고요.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줘봤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냥 흥부, 놀부라고 하는 전래 동화를 그냥 봤었을 때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어린 시절 봤으니까 의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흥부와 놀부는 형제잖아요. 친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놀부는 엄청나게 막 부유해서 양반같이 그려지고요. 그 흥부의 경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평민 중에서도 진짜 완전 가난한 평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고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일찍이 왜 이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졌을까? 라고 의심해 본 친구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 조선시대의 상속제도와 연결해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와는 달리 그때는 남녀의 차별도 별로 없었고요. 장자냐 아니면 차자냐 둘째 아들이냐 이런 차이도 별로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막 제사를 지내고 어버이의 어떤 산소를 모셔서 3년상 치르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의무이자 그 의무를 가져가서 행하는 마다들의 경우는 굉장히 권력이라든지 재산의 어떤 상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권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많이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족보에서 여자 이름 빠지게 되고 둘째 아들은 재산도 많이 물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차등 대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선 후기의 제도가 정착된 가운데 놀부와 흥부의 경제적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준 자료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흥부의 아내가 약간 불평불만 놀부는 부유한데 내 남편인 흥부만 이렇게 가난하고 재산을 못 받았다는 사실 근데 그것을 상속제도와 연결해가지고 불평불만을 좀 털어놓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게 이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규약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나 그것이 나의 어떤 진로 적성과 좀 관련이 있다면 그 부분과 연결해서 다음 시간부터 흥부전을 읽을 때 흥부전 본문 옆에 열심히 그런 생각들을 확장하고 메모해 본 다음 나중에 글쓰기 시간에 그거를 좀 논리정연하게 잘 펼쳐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교과서 특에도 써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소리계의 소설을 읽어나갈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래서 시험에도 해학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해학이 드러남을 읽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미 우리는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도 해학을 아마 많이 배웠을 거고 1학년 때도 배웠었겠지만 이 해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고 소설에서는 이 해악의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해악이라고 하면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걸 이제 해악이라고 하고요. 해악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사실을 고지 곧대로 드러내면 그렇게 재미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살짝 비꼬아서 표현도 하면서 표현하려는 걸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해악이죠. 흔히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부풀려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게 가끔은 선을 넘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해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해악이 나올 때 잘 언급이 되는 부분이 풍자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같이 보자면 풍자나 해악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데요. 풍자의 경우는 비판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를 좀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으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라서 여기서의 웃음은 좀 조롱 또는 비웃음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해악의 경우는 우리 지금 풍자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해악의 경우는 그런 비판적인 인물에게 막 공격을 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좀 딱하게 여기는 동정의 태도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악적인 거고, 약간 시사적인 측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개그 프로그램은 그 대상, 비판받을 만한 그런 대상을 공격하듯이 하면서 웃음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해악의 경우는 비판적 인물에게 공격을 받는 대상에 대한 동정, 이걸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그런 상황을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흥부전으로 보자면 놀부는 풍자의 대상이겠죠. 비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 흥부의 경우는 해학적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생각하고, 그럼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는 놀부는 어떤 방식으로 풍자를 하고 있지, 어떤 점을 풍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뭐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걸 거고요. 흥부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재밌게 그려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해학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흥부의 어떤 딱한 부분이 드러나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재밌게 그려지는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악과 그 해악을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게 요거예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눈물을 어떻게 웃음으로 닦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정리해보고 설명해 줄게요. 한국의 언어 문화에는 슬플 때에 도리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하는 현상이 널리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한대요. 이건 근데 꼭 문학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을 겪고 울고 있는 주인공 옆에 약간 까불까불하면서 괜히 그를 달래주기 위해서 표정 이상하게 하고 재밌게 하면서 막 억지로 이렇게 좀 웃게 만들면서 막 깔깔깔대는 막 이상한 표정 짓고, 그러면 그 울던 주인공이 막 이렇게 눈물은 흘리고 있으면서 입은 웃고 있으면서 아유 하면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그런 약간 울면서 가졌던 긴장감이 좀 풀어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슬픈데 슬픔 속에 그대로 빠져들면은 괴롭잖아요. 특히 해악의 대상이 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쌍한 대상이라고 봤을 때, 즉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평민들, 서민들, 삶의 애환을 지닌 존재들일 텐데, 그걸 주로 읽거나 판소리의 장면에서 구경했던 것도 서민이란 말이에요.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판소리에서 나오는 상황도 막 지질이 궁상이고 힘들어 하면 불편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살게 그릴 순 없어요. 현실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면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하고 비슷한 불쌍한 자가 나오긴 해. 그래서 공감은 유발해. 그러면서도 그를 그려내는 방식이 막 지질이 궁상의 눈물 좔좔이 아니라 그 가난한 상황도 약간
그냥 우스꽝스럽게 또는 재치 있게 재밌게 그림으로써 피식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마 아유 하고 읽으면서 쟤도 나도 뭐 비슷한 신세네 훗 하면서 그냥 읽어나가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무조건 터뜨리기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한번 뭉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현실이라면 막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터뜨리고 괴로워하고 나락으로 들어가고 무덤 파고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고 하는 것보단 그래도 그 현실에 한번 피식 웃어버리면서 견뎌볼까? 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삶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삶의 힘겨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서민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전 읽기 과목으로 흥부전만 그냥 지문만 보지만요. 다른 문학 교과서에 보면 흥부전이 수록됐을 때 이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흥부전을 스스로 쭉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흥부전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좋을 것, 생각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 같이 흥부전을 읽어봐요. 안녕.